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경제 상황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달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이제 부피로서 임종용 내정자 딱지가 떨어졌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연초부터, 그러니까 2017년 연초 내년부터 주요 사업 예산을 바로 좀 써달라. 예산을 조기 집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해달라는 거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 재정으로 경제를 좀 살려보자.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상간의 실업자 절반이 대졸이고 중소기업의 79%는 인력난이다 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뭘 갖다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학 등에서 이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들 비중은 높지만은 이들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산업 구조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대학 진학 구조와 서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미스매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과 그 다음에 기업의 이 노동자 채용 시스템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25에서 64세 인구 사이에 45%라고 합니다. 자,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핀란드가 42%, 영국이 42%, 스웨덴 39%, 이 프랑스 32%, 독일 27%, 이탈리아 17%입니다. 고등교육 이수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45%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만한 관리 전문 기술직 일자리는 한국은 22%밖에 없다. 그러니까 23%가 한마디로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화이트 칼라로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핀란드는요, 대학을 한국 다음으로 많이 가는데 42%인데 일자리는 45%, 일자리가 좀 더 남아요. 영국은 많이 갑니다. 이 나라도 42%인데 일자리는 47%, 스웨덴은 39%가 대학을 가는데 일자리는 49%, 프랑스는 32%가 가는데 44%, 독일은 27%가 가는데 43%, 이탈리아는 17%가 가는데 31%.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한국 같으면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해야 될 관리 전문 기술직 일자리가 넘쳐나서 꼭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도 이런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이 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 아주 빠른 시간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이들을 수용해야 될 노동시장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백수들 중에 절반이 고등실업자고 대학 나온, 지금 정부 통계로 올 3분기에 실업자 98만 5천 명 중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이 44.5%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4년제 이상 대학은 32%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졸 수준이 맡아야 할 일자리는 오히려 인력 공급이 부족해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필요라는. 향후 10년간 고졸 인력 210만 명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뽑을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 155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8.7%가 채용 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청년 인력에 중소기업 취업도 유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도 줄이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는 겁니다.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이 300인 이상 대행업체의 39.3%, 그러니까 이 노동자 300인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체에 비해서 이 노동자 5인 미만을 채용하는 업체의 임금은 40%가 안 된다는 겁니다. 4대 보험 가입률도 절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 한마디로 보수 시스템을 좀 고치고 중소기업의 이런 어떤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 기술과 관련된 고등학교의 수준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이처럼 좋은 일자리를 잡을 기회가 줄어들면서 자신을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94년에는 12%만 최하층이라 했는데 작년에는 20%로 늘어났습니다. 중간층도 60에서 53%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일생을 통해 노력을 통해서 내 지위가 올라갈 거라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이 94년에, 즉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60.1%인데 작년에는 21.8%밖에 안 되고, 부정적으로 답받은 사람은 5.3%에 불과했는데 94년에는, 작년에는 62.2%라는 겁니다. 자, 이 한국 사회가요, 불과 한 20여 년 만에 거의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소기업에 안 갈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실업자로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말하기는 쉽지, 그런 중소기업에 가봤자 평생의 자기 삶이 반복되는 이 빈곤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라서 그것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지금 이 고용 구조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이런 고용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들 전체가 한계 상황에서 겨우 버티니까 이들에게 임금이나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라고 말도 못할 행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너네 왜 저기 안 가냐? 괜히 학력만 높아가지고 배 두들기면서 백수로 있다. 이 머리 사고가 잘못됐다. 우리 때는 어려운 때 출발해서 위로 올라갔다. 그때는요, 중소기업에 가고 일용직 노동자를 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다가도 신분이 상승이 가능한 기회가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방금 이 조사에서도 나왔잖아요. 94년에 그렇게 기회가 많았는데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한번 추락하면 평생에서 죽도록 일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혼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길을 가라고 쉽게 이야기할 분위기도 아닌 측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요, 응답자 10명 중 3명만 자기 자식이 계층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5명은 비관적이었다, 이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특히 결혼 및 출산을 갖다가 결정하는 연령대인 30대는 2006년에는 10명 중 3명이 비관적이었는데 이제 10명 중에 6명이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세대 내, 세대 간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신분 상승이 아예 그냥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포기되어진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없겠죠. 집도 구할 수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40대가 되고 이제 30대에 결혼, 출산, 정년기에서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40대가 되었어도 빈곤하게 혼자 살아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누적이 되어가면서 시한폭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전부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하나 창출할 때마다요, 중소기업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정부가 월급을 갖다가 일정하게 보전시켜주는 임금 지원 제도도 정책으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월급을 150만원 받는 사람한테 정부가 50만원을 더 주는 부분, 솔직히 말하면
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존해 주는 부분이요, 다른 데 쓰는 돈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요, 무의미한 출산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다 무의미한 사업들 다 정리하고 그 돈으로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투입을 해서 생산성도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일도 만들면서 또 임금을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요, 지금 이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이런 형태의 임금 구조가 갈수록 양극화되는 상황이 방치된다면 결국은 이 흑수저, 금수저로 상징되는 계급사회를 이렇게 돌파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절망한 사람들은요, 사회 저항 세력으로 굳어져 갈 것이고 이것은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요, 이렇게 심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부분에 과연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딸린 가족도 없고요, 이 아버지 때 빈곤에서 그래도 기아에서 탈출시킨 국가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뭘 기대했겠습니까? 본인 말대로 국민 행복 국가를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지금까지 4년 동안에 양극화는 전방위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요. 자,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요,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 추세와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처지는 이 배경이에요, 하위권 학생 수준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 또 상위권도 최상위권도 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애들의 공부 수준이 말입니다, 최상위권이 늘고 최하위권이 엄청 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결국은 양극화 현상이 이 자식들의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반영된 교육의 결과는 결국 부의 대물림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점점 또 가난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학력 격차가, 오히려 한국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학력 격차까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올 3분기 극빈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급감했다 이야기 제가 한번 했지요. 근데 최상위 가구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이 지금 저소득층에 그대로 날라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의 양극화를 대비한 복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복지 예산은 저소득층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노동 개혁도 안 되고 있고 임금 격차도 못 줄이고 있고 양극화는 점점 사회에서 이 신분 간의 꼬착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이 앞으로 국가로서 동질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광화문 거리에서 횃불을 들고 정권을 한마디로 퇴진하라고 외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심각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처럼 이렇게 크게 번져버린 데는요, 한마디로 최순실 일가의 갑질과
그들의 초상류층적 삶의 행태와 거기에 대비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빈곤이 양극화가 불을 지른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면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요. 이걸 극복해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사회에서요, 어떻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저는 공정함, 모든 부분이 공정하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배고픈 거라도 참아라. 그래도 우리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패라든지 불합리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고용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즉 도둑질 해먹는 돈으로 차라리 국가적 고용 창출에 대규모 나설 수밖에 없다. 모든 예산을 고용과 창출시켜서 쓰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